내 아이 죽은 것만 슬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해야지 종현이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종현이 같은 아이가. 2010년도에 항암제가 바뀌어가지고 그 사망했던 그 종현이라는 이제 어린이가 있는데 그 부모가 사실은 이 제2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요구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환자 안전병원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차별 없는 진료를 받을 권리, 또한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충분히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받을 권리. 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막상 환자가 원하는 7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7주간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환자들이 원하는 7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정책이 필요하고 환자들이 원하는지 몰랐었고 배우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환자가 권리 침해를 당하거나 그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다가 뭐 불만을 갖거나 불편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때 환자의 고충을 좀 청취하고 민원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뭐 적절한 피해 구제 방법이나 뭐 기관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의료 민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해서 그 예방도 하는 그 환자 권리센터가 좀 필요한데 오늘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 현재 서울시에서는 요 환자 권리센터 일종인 그 환자 권리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하지 않고 있어서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막상 상담하거나 문의하려고 하면 관련 기관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자권리센터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우선 환자들의 의료 민원 실태를 알아볼게요. 장 기자, 주로 어떤 상담이 많습니까? 네, 먼저 그 전에 환자 권리 장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들은 먼저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를 받을 권리, 그리고 차별 없는 진료를 받을 권리, 또한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충분히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받을 권리, 또한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이 환자 권리 장전은 환자의 권리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사실 자신이 받는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뭐 간혹 가다가는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환자들은 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사실 이 검사 저 검사 하라고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 비용이 부담이 될 때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의료 민원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센터가 생긴다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료 민원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제대로 된 이렇게 해결해주는 장소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의료 민원 종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직접 환자를 대변하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의료 민원이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뭐 첫 번째가 그 고충 토로용 의료 민원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쉽게 이야기하면 화가 나고 속이 터지니까 내 사연을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민원인데요. 이런 환자는 대부분 다가 여러 기관에다가 이미 뭐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잘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제 고충 토로용 이제 의료 민원인데 이게 전체 민원의 7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원은 해결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만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의료 민원이 법령에 위반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이다, 뭐 형사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걸 이제 알려주고 다만 좀 진지한 모습으로 그 민원인의 얘기를 좀 들어주면 뭐 예를 들면 적절하게 리액션도 하고 공감도 해주게 되면 의외로 많이 해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어떤 분은 꽤 긴 시간에 상담을 하고 나면 하는 말이 대뜸 이렇게 얘기를 좀 진지하게 많이 들어주는 건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참 들어주는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의료 민원의 70%가 고충토로형이라면 그 다음은 뭔가요? 그 좀 이해를 쉽게 하려면 그 복수 요청형 의료 민원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뭐 의사나 이 약사나 한의사가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으니까 의료적 피해를 줬으니까 뭐 행정처분을 하든지 형사처분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언론이나 방송사에다가 이 알려서 뭐 그 보도를 하기 위해서 명예를 실추시켜 달라고 하는 소위 막가파식 이제 민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상당수가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들어줄 뿐인데, 근데 막상 이제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내고요, 분노하고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도 발생하거든요. 네, 이런 복수 요청형 의료 민원에 창구가 필요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의료에 관련해서 문의가 있을 경우 또는 간혹가다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처리될지 모를 경우 직접 경찰에 가서 뭐 형사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하다못해 환자 권리, 그러니까 의료진들은 잘 아는 정보인데 환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민원 창구의 역할로서 권리센터가 있다면 환자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유형의 의료 민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또 많은 그 민원은 그 소송 지원형 이제 의료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그 소송을 하고 있는데 좀 불리한 거예요. 불리하다 보니까 그 좀 성소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백 페이지의 서류 뭉치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배보다 패소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보니 이제 단체에 와서 이제 뭐 단체에서 어떤 뭐 입장도 내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쨌든 뭐 공문 같은 걸 좀 뭐 발송해 달라는 요청도 많은데 사실 이것도 들어주기 힘든 요구거든요. 네, 지금까지 3가지 종류의 의료 민원에 대해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의료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공익 목적형 의료 민원이라고 저희들은 분류하고 있는데요. 네. 비록 제가 뭐 의료 사고를 당하든지 뭐 가족이 의료 사고를 당했지만 내 하나의 불행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제도나 법률이나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이제 민원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2010년도에 항암제가 바뀌어 가지고 그 사망했던 그 종현이라는 이제 어린이가 있는데 그 부모가 사실은 이 제2의 종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요구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환자 안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공익목적형 의료 민원인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권리센터에서 이런 민원들을 받으면 사실은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일 의미 있는 민원인 거죠. 앞서 안 대표님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관련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 2013년도 7월에 그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환자권리센터 일종의 이 기관 뭐 단체 이게 발족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환자나 소비자나 시민단체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요. 의료계도 들어와 있고요. 병원계도 들어와 있고 약사계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뭐 소비자 시민 환자단체와 그다음에 전문가 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계셔서 18명의 각 전문가들과 각 단체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일단 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환자권리 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환자권리센터 운영도 좀 알아볼게요. 이 제도들이 왜 필요한 걸까요? 뭐 저는 이제 주로 단체에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로 보면 이제 권리 침해 당한 상담이나 의료사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딱 몇 가지 이 불만들이 있어요. 불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내가 의료 전문가가 아닌 내가 어떤 권리 침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게 민원이 그러니까 어떤 뭐 행정처분이 아닌 민원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다가 막 항의를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거는 병원에 항의해야 될 문제도 사실 아니고 그리고 이걸 보건소나 뭐 경찰에서 해소할 문제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한 구분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적어도 이제 법령 위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기관에 뭐 민원을 제기하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르쳐줘도 전화를 해도 계속해서
여러 군데 전화를 좀 돌려야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각종 이제 뭐 국가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다 많이 이제 민원을 제기해 보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답변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은 좀 내가 당장에 전화해서 즉각적으로 이게 법령 위반인지 아니면 단순한 고충 토로 민원인지 추분해 주고, 그리고 내가 당장 어디다가 전화하고 어디다 알아봐야 될지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욕구들이 있거든요. 네. 의료기관에서 만족스러운 답을 받지 못했을 때, 또 의문이 남았을 때 전문 상담 기관을 찾게 될 텐데요. 상담사들의 역할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객관적인 답을 제시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서울시를 예를 봐도 서울 시민이나 환자들이 서울시청과 자치구 보건소에 제기하는 보건의료 관련 민원의 상당수가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환자 권리라는 게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좀 약자의 입장이 되는 부분에서 이러한 센터의 어떤 확립,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의료의 영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이다 보니 자칫하다가는 이 상담원이 그 민원을 잘못 전달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만 마련한다면 이 센터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 민원 상담 콜센터가 아니잖아요. 환자 네. 고충 상담 콜센터를 한 이유도 사실 의료적인 영역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환자가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일방적인 내용을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칫 이 상담하는 사람이 의료적인 인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권한을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하는 사람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고도의 윤리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더 좋기는 의사들이 많이 와서 상담해주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여러 가지 재원이든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 경계를 잘 넘어가지 않도록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환자 권리센터라고 하다 보니까 이 권리라는 의미를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나 환자들은 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가 아닐까라는 기대가 커질 텐데 그런 중간의 역할 어느 정도의 선을 그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의 고민이 사실 여기는 의료계와 약사계, 병리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을 정할 때 단순히 환자들의 고충과 민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민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이 여러 의료 쪽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해답을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네. 전문 상담 기관이 필요한 이유를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병원이나 약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해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면 시청이나 보건소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도 확실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곳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기자이지만 막상 어떤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겪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한 30대 여성의 사례를 봤는데 출산 후에 받은 비용 청구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봤는데 병원 측에 세부 내역서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는 이 세부 내역서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해당 시청이나 보건소에 문의를 했지만 양측 다 자신의 소관이 아니니까 이건 해결해 줄 수 없다. 결국에는 며칠간 이리저리 발로 뛰다가 헛수고만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뭐 사소한 민원들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방법만 알려줘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그 보통 이제 의료기관, 또 병원이나 약국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것은 이제 그 시청이나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상세 내역서는 이 발급해주라는 규정이 있지만 발급 안 해줘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민원을 접수해도 어떻게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면 환자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어떤 행정 처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민원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니 더 중요한 행정 처분을 해야 될 민원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환자권리 온부전이 만들어질 때 보건소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 토로용 의료 민원은 좀 환자권리 온부전만에 좀 해결해주고 보건소는 정말 행정처분이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사실은 환자권리 온부즈만을 서울시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도입한 이유는 여전히 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권리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권리를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뭐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한데 저는 이제 좀 이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나 아니면 병원의 운무과 같은 데서의 그 고충이 이해가 되는 거 저도 상담하면 보통 환자들이 10분, 20분 상담하는 거 있지만 2시간 정도 상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결국 2시간 상담이라면 1시간 50분은 그냥 자기 고충만 이야기하고 실제 10분 정도 맨 마지막에 자기 본인의 핵심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그냥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10분 정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고충을 들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이든 공공기관에서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중간에 막 말을 끊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하도 내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환자 권리센터라는 것이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공공기관이나 의료계를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민원들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듣는 분이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나 의료 관련 관공서에서 의료 민원을 꺼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공공기관에서 10분만 얘기해 주면 좋겠다. 10분 핵심만 이야기하면 좋겠고 더 원하는 거는 뭐냐면 말로 하지 말고 A4 용지에 글로 좀 적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그 보건소에 맞는 담당자들의 요구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누구나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환자 권리센터에서는 사실은 자기의 의사 표시를 잘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글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사실 그런 것들도 이 권리센터에서 내용을 정리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보건소든 뭐 공공기관이든 병원의 업무과든 갔을 때 좀 더 다 민원이 잘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따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이 이제 환자권리센터라는 건데요. 사실 서울은 다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도 콜센터가 있습니다. 이 콜센터들에서는 의료 민원은 해당되지 않나요? 네, 다산 콜센터가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산 콜센터 상담원은 간단히 민원 내용을 청취하고 관련 기관이나 부서 담당자로 연결해준 역할만 하는데요. 문제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 의료 영역, 그러니까 의료 영역은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인데 관련 경험이나 어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담원이 이 민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전달할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 잘못된 부서로 연결해서 시민들이나 환자들이 오히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산 콜센터에 저도 전화해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상담도 되게 잘해주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약간 한계라고 하면 예를 들면 거기 간호사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의료 상담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계시지는 않고 일반 상담을 했던 분이다 보니까 매뉴얼 상담을 하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보고 답변하다 보니 이제 환자들이 이 공감이 잘 안 되는 상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환자들은 동병상련 어려서고 당한 사람은 어려서고 당해본 사람에게 더 공감하는 것처럼 이 공감 있는 상담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산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료 민원이나 고충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시 환자권리 온부즈만에서 운영하는 그 환자 고충 상담 콜센터로 바로 안내해 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의 투입이 필요한 건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 중인 서울시의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의료 민원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전화하면 가능한 건가요? 네, 사실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게 있다면 적극 이용했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고충이나 불편, 어려움 등이 있을 경우에 환자 고충 상담 콜센터라는 게 있고요.
상담 시간은 뭐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익명으로도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 개인의 어떤 고충이나 고민들인데 이런 것들을 익명으로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 고충 상담 콜센터 이제 접수가 되면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 환자 고충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환자권리 연구주만에 그 환자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절차를 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누구든지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서울시 환자권리 연구주만이 원래 서울 시민들이 전화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다른 그 지역에 계신 분도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네. 그분들 전화하시면 어떤 전화도 할 수 있거든요. 하면 먼저 자기들의 고충이든 민원 상담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상담은 일단 내용을 구분해서 고충 상담은 충분히 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서울시든 복지부에 보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요청하는 일을 하고 있고 여기 만약에 법령을 위반했다라면 관련 보건소나 여러 행정기관에다가 안내를 해주고요. 만약에 의료 분쟁, 그러니까 의료 사고 같은 경우다라고 하면 내용 관계를 좀 정리해주고요. 핵심 논점이 뭔지 정리해주고 그리고 뭐 법원이든 아니면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든 소비자원에다가 이렇게 안내해주는 주로 안내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 또 어떤 기관으로 갈지 안내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돼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환자 고충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상담한 민원인 중에서 추가적인 고충 상담이나 민원 해결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전화로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추후 관리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ombudsman 그 서울시 환자권리 ombudsman의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 콜센터 운영도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 환자들은 의료 정보에 또 갈급해 있어요. 예를 들면 의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정보라든지 권익치료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그 이제 뭐 카드 뉴스나 뭐 웹포스트든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이 좀 이렇게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예를 들면 뭐 장애인, 뭐 여성, 그다음에 뭐 우리 엄마 주부들, 그리고 아니면 어르신 대상으로 아니면 뭐 대학생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환자 권리 교실이라고 해서 그 뭐 토마토라는 이제 이 브랜드로 이제 홍보 그 교육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콜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료 민원을 고충을 듣고 난 뒤에 답인도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년 기획 조사를 해요. 기획 모니터링을 해서 재발 방지 대책들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자 고충 상담 콜센터, 환자 권리센터의 기능 자체가 피해 구제, 사후 구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사전에 미리 기획 모니터링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료 민원들이 있는지 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한 환자권리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료 민원의 경우 바로 해결하기보다는 환자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